2025년 7월 태평양 한복판 수심 5,800m 해저에서 작은 원통형 금속관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연구원들이 숨을 죽입니다. 관이 열리자 안에서 검은 흙이 쏟아집니다. 분석 수치가 화면에 뜹니다. 3100ppm. 연구진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흙 한 줌이 지금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도, 스텔스 전투기도, 스마트폰도 이 히토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한 번 이 히토류를 무기로 써서 한 나라의 산업을 통째로 흔든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히토류 공급망은 중국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탐해사무가 해저에서 퍼올린 그 흙 한 줌이 30년간 중국이 쌓아온 독점 구조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경제와 노후 자산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탐사선 탐해사무가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인근 공해상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의 수심은 5,800m.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세워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깊이입니다. 탐해사무는 특별한 장비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피스톤 코어라고 불리는 원통형 금속관입니다. 진공 흡입력으로 해저 퇴적물을 층구조 그대로 채취해 올리는 장치입니다. 파괴하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해저 지층을 그대로 꺼내오는 기술입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 연구진이 목표로 삼았던 수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세 군데 유망 지점을 탐사했고 세 군데 전부에서 고농도 시료를 확보했습니다. 성공률 100%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히토류 탐사 성공이라는 뉴스가 왜 경제 뉴스가 되는 걸까요? 왜 지구 반대편 강대국들이 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히토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탐사 성공이 아닌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토류. 이름부터 생소하죠? 한자로 쓰면 드물, 희, 흙, 토, 무리, 류입니다. 듬은 흙의 무리라는 뜻인데요. 사실 지각 속에 묻혀있는 양 자체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굴이나 납보다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드물다는 표현이 붙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극도로 어렵고 독성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몸속 비타민과 같습니다. 전체 양으로 보면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이것 없이는 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히토류가 딱 그렇습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데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자석, 풍력발전기의 핵심 부품,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차폐 소재, 스마트폰 진동 모터, 반도체 공정 소재, 이 모든 것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아이폰 한 개에 0.24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는 520g이 들어갑니다. 양은 적지만 이것 없이는 제품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히토류를 지금 이 순간 사실상 한 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중국이 27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전체의 70%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12%, 미얀마가 8%로 뒤를 잇고 있지만 중국과의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생산량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정제와 가공입니다. 히토류는 캐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독성 폐수와 방사성 물질이 쏟아집니다. 환경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과거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이었는데
환경 규제 때문에 공장을 닫고 기술을 중국에 넘긴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는 히토류가 있다고. 그 결과 중국은 30년간 국가 주도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생산량뿐 아니라 정제, 분리, 가공 전 공정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히토류를 보유한 나라는 많지만 제대로 된 핵심 공정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대체할 방법이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 독점력을 실제로 무기로 쓴 적이 있습니다. 2010년 동중국해에서 작은 섬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충돌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입니다.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충돌하고 선장이 체포되자 중국은 즉각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일본의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히토류 가격은 2달 만에 10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장은 석방됐고 일본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일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히토류 비축량을 늘리고 대체 공급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중국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충격이 일본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눈치 채셨습니까? 일본이 2010년 사태를 겪고 10억 달러를 쏟아부을 때 한국의 대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4년 말 이 카드를 또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입니다. 2024년 말 중국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품목 수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단 1%라도 포함된 제품, 그리고 중국 기술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손이 닿은 건 전부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디스프로슘, 테르분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히토류들이 있는데요. 이 물질들의 미국, 중국 의존도가 97% 이상입니다. 미국의 비축량은 6개월에서 1년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밀 수치는 없지만 중국 의존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야 고려아연이 미국 히토류 기업과 손잡고 연간 100톤 규모의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국내 정제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박한 상황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수심 5,800m 해저에서였습니다. 팜의 3호를 소개할 때가 됐습니다. 이 배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이 1,678억 원입니다. 여러분, 1,678억 원입니다. 무게는 7,000톤.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를 바다 위에 띄워놓은 수준입니다. 탐해 3호의 핵심 장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에어건 36개를 동시에 발사해 해저로 음파를 쏩니다. 그 음파가 지층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8.1km 길이의 스트리머, 무려 648개 채널의 센서가 받아냅니다. 긴 청진기를 바다에 밀어뜨려 해저의 심장 소리를 듣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4.2제곱km 규모의 복잡한 해저 지질 구조를 3차원으로 파악합니다. 2025년 7월 마리아나 제도 인근 공해상 첫 탐사, 3군데 유망 지점을 선정하고 피스톤 코어링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 3군데 전부 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실질적 열쇠가 해저에서 발견된 겁니다. 육상이 아니라 해저인 것이 핵심인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해저 히토류가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해저 히토류는 육상 히토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상에서 캐낼 때는 독성 폐수와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중국이 독점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환경 규제가 엄격한 미국과 유럽은 이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해저 히토류는 방사성 물질 배출이 훨씬 적습니다. 환경 부담이 낮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독점이 가능했던 핵심 조건이 해저에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공해산 자원은 국제해양법 협약상 먼저 데이터를 확보한 나라가
탐사와 개발 주도권을 가집니다. 탐해 3호가 마리아나 공해에서 정밀 지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그 해역의 자원 개발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핵심 광물 협력 투자에 4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린란드 히토류 추정 매장량이 150만 톤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공개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4월, 탐해 3호는 두 번째 탐사를 떠납니다. 이번 탐사의 목표는 단순히 히토류를 더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 자원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층에 집중돼 있는지, 채굴이 가능한 구조인지, 이 데이터가 완성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제해양규약에 따라 해당 해역의 탐사 및 개발 주도권을 국제기관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역사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탐해 3호의 발견은 단순한 탐사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원 종속국에서 자원 주도국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첫걸음입니다. 중국이 30년간 쌓아온 히토류 독점 구조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상 자원 장악, 둘째는 정제 기술 독점. 그런데 해저 히토류는 이 두 기둥을 모두 비켜갑니다. 육상이 아닌 공해산이고 방사성 물질 문제가 적어 정제 독점의 필요성도 낮아집니다. 3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중국의 자원 무기에 5,800m 해저에서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2024년 말 중국이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도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해저 자원이 풀리면 자신들의 카드가 약해진다는 것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탐해 3호의 발견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모터의 연구 자석은 네오디듐 같은 히토류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소재 공급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합니다. 해저 히토류 확보가 현실화되면 이 의존 고리를 끊는 첫 번째 고리가 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방위 산업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유도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모두 히토류 소재가 필수입니다. 지금 한국 방산업체들이 쓰는 히토류 소재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공급망에 연결돼 있습니다. 유사시 공급이 끊기면 국방 생산 라인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반도체 공정 소재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히토류 기반의 연마제와 특수가스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소재는 여전히 해외에 묶여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 도미노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상황. 지금 한국이 직면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탐해 3호의 발견은 이 세 도미노를 동시에 받쳐주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남의 이야기가 아닌지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본 히토류 사태 직후 일본의 한 중소전자부품 업체 이야기입니다. 직원 50여 명의 이 회사는 연구자석을 소형 모터에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원자재의 90%가 중국산 히토류였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끊자 납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거래처에서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반년 만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회사 사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자재를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의 숨줄을 빌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한국의 수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 군용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반도체 소재를 가공하는 업체. 이들의 원자재 공급망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이 내일 당장 수출 통제를 한국에도 적용한다면 그 충격은 대기업보다 이런 중소업체들에게 먼저 더 크게 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탐해 3호의 2차 탐사는 2026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탐사에서 정밀 자원 지도가 완성되면 국제 규약에 따른 개발 주도권 등록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공해상 자원은 데이터를 먼저 선점한 나라가 이깁니다. 속도가 곧 권리입니다. 동시에 고려하여 낸 미국 히토류 기업 협력처럼 민관 합동 방식의 해외 소재 확보 루트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일본이 2010년 이후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축량을 1년치 이상으로 늘렸듯 한국도 전략 비축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자원 안보는 사건이 터진 뒤 대응하면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산업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해저 히토류의 핵심 장점은 방사성 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정제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원자재를 캐더라도 정제를 중국이나 해외에 맡겨야 하는 구조인데 해저 자원 확보와 동시에 국내 정제 기술 개발과 투자가 병행돼야 합니다. 채굴만 하고 정제는 남에게 맡기는 구조는 반쪽짜리 자원 안보입니다. 또한 전기차 모터, 방위산업, 반도체 공정 소재 등 히토류가 필수인 분야의 업체들은 자사의 공급망 중 어느 단계가 중국에 묶여 있는지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토류 관련 소재와 2차 전지, 자원 개발 분야의 움직임을 꾸준히 주시하십시오. 탐해3호의 2차 탐사 결과가 나오는 2026년 상반기는 이 분야 전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어떤 기업이 국내 정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어떤 기관이 해저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이 분야가 현실화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30년간 히토류를 독점하며 이것을 실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당했고 한국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탐해3호가 마리아나 해저 5,800m에서 최대 3,100ppm의 고농도 히토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이 중국 독점 구조를 흔들 첫 번째 실질적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탐사는 2026년 4월입니다. 정밀 지도가 완성되면 개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 경쟁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자원 안보를 결정합니다. 30년 전 덩샤오핑은 말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는 히토류가 있다고. 그런데 5,800m 해저에 우리의 대답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꺼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흐름을 지켜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탐해3호의 발견이 진짜 중국의 독점을 흔들 수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